어느 날 밤늦도록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돌아와 겨우 잠이 든 늦은 오후였다. 숙취에 시달리던 나는 갈증을 해소하려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불현듯 형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그 어떤 문보다도 조심스러웠던 곳이라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형이 급히 가져오라고 했던 서류가 어쩌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심코 방문을 열었다. 형수님이 방 안에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러나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본 순간 나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 형수님이 계셨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불을 배 위까지만 덮고 누워 계셨다. 이불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살짝 벌어져 있었고 손은 그 은밀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작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와 움직이는 손의 섬세한 동작, 그리고 쾌락에 젖어든 황홀한 표정을 보니 그 상황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형수님은 지금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지극히 사적인 순간 속에서 홀로 쾌락을 탐닉하고 계셨다. 순간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형과 형수님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진 걸까? 아니면 이 행위는 그들의 관계와는 별개로 그녀만의 은밀한 해소 방법인 걸까? 부부 사이에도 이런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나는 당장 문을 닫고 이 금기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내 몸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눈은 형수님의 벗은 몸과 황홀경에 빠진 얼굴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숨마저 죽인 채 나는 문틈으로 그 매혹적인 광경을 훔쳐봤다. 내가 늘 존경하고 동경했던 범접할 수 없이 완벽하고 세련된 형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솔직한 욕망에 충실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 꾸밈 없고 순수한 쾌락의 표정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다. 얕게 시작된 형수님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손의 움직임 또한 빨라졌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가슴은 벅찬 숨결에 따라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뜨거워지고 단단해지고 바지를 뚫을 듯 불룩하게 솟아오른 나의 아래를. 본래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큰 편이었지만 지금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최대로 팽창해 있었다. 바지 속이 답답할 정도로 그것은 매우 단단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형수님의 작은 신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자 나의 흥분은 더욱 격렬해졌다. 평소 나는 형수님을 멋있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그저 존경의 대상으로서만 생각했었다. 큰형의 아내이자 나에게는 형수님이었으니 당연히 이성적인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자태로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자세히 그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겼다. 문틈을 좀 더 넓혀보려 했던 것 같다. 그때였다. 컥 하고 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중심을 잃었다. 앞으로 쏠린 무게 중심을 지탱하지 못하고 문은 활짝 열려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는 방 안으로 그대로 넘어졌다. 으악. 형수님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이불을 재빠르게 끌어올려 몸을 가렸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형수님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나는 황급히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다. 형이 서류 좀 챙겨오라고 해서요. 서재에 없어서 이 방에 있다고 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수님은 이불로 몸을 꽁꽁 가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그것이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가시지 않은 쾌락의 여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때까지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바로 바지를 뚫을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던 나의 아래였다. 형수님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그리고 그곳에 멈췄다. 나는 그제서야 나의 상태를 깨달았다. 황급히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적을 깬 것은 형수님이었다.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였다. 도련님, 혹시 보셨어요? 아, 그게 형수님, 죄송해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런데 그건 저를 보고 그렇게 커진 건가요? 형수님은 내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당혹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형수님을 보고 이렇게 된 것이 맞았지만 내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도 아니요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 머릿속으로는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대답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형수님이 다시 말을 건넸다. 도련님, 우리 비밀이 생겼네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위협도, 농담도 아닌 무언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황급히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파일을 집어들고 부랴부랴 방을 나왔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쓸어내렸다. 아, 미치겠네. 나는 중얼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다. 주방에서 가정부 이모님이 나를 불렀지만 나는 나중에 먹을게요 하고 소리치고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나의 아래는 여전히 단단한 상태였다. 자꾸만 형수님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나는 서류를 들고 회사로 향했고 큰형에게 서류를 건넸다. 큰형은 이제야 오냐며 투덜거렸지만 서류를 받자마자 바쁘게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회사에 잠시 머물다 곧바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다. 형수님과 마주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먹자고 했고 친구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밤 11시쯤 조용한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내 방으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낮에 보았던 형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눈을 감고 있던 그녀의 표정, 살짝 벌어진 다리, 그곳에 모아진 손, 흘러나오던 작은 신음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신음하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용없었다. 그 이미지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아래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혼자서 그날 밤을 재현했다. 형수님을 떠올리며.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매일 그렇게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나는 형수님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최대한 형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침 식사 시간을 피했고 집에 있을 때도 최대한 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곤 어느 날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물을 찾아 1층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전날 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가 너무 과했던 탓에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웠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던 중 문득 눈길이 형의 침실. 문에 닿았습니다. 평소라면 굳이 쳐다볼 일도 없었을 그 문 후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시선이 그곳에 박혔습니다. 어렴풋이 형이 회사에 두고 온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던 전화 통화가 떠올랐어요. 그 서류가 형의 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만 무심코 형의 침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쪽에 형수님이 계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움직이는 손의 동작과 황홀감에 젖어있는 형수님의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이 순간 혼자만의 은밀한 쾌락을 탐하고 계셨어요. 그 광경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저를 그 자리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문득 형과 형수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일까, 아니면 저것은 그저 별개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일 뿐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갑자기 느껴지는 아래쪽의 팽창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 아래가 너무나도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던 겁니다. 바지를 뚫고 나올 듯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것은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타고난 체격이 좋고 그곳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큰 편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형수님은 처음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놀랍도록 차분함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며 제 그곳을 가리키더니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그건 저를 보고 그렇게 커진 건가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도발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5살 김우진입니다.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노총각이죠. 사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이 유복한 터전에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저 부모님 그늘 아래 편안하게 얹혀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총 7명이 살고 있습니다. 장남인 큰형 내외와 사랑스러운 조카 둘, 그리고 부모님, 마지막으로 저까지요.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뛰어나셔서 수많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큰형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나이부터 대표이사로 활발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명함 한 장과 함께 이사라는 그럴듯한 직함이 달려있는 자리 하나를 꿰차고 있지만 사실상 출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족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고 그렇다 보니 일에 대한 흥미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애는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제가 원하는 대로 만났고 즐겼죠. 그러다 보니 눈이 너무 높아진 탓인지 아니면 너무 방탕하게 지낸 탓인지 결혼 정년기라는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45살이 되도록 결혼 한 번 못 해보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평화로운 집안에서 벌어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큰형 김석진은 올해 49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이자 제 형수님은 최수인, 48세입니다. 형수님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보다 3살이나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젊은 여자들보다도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십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배움이 깊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는 깊은 격조와 품격이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지만 왠지 모르게 늘 다가갈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항상 어렵고 범접하기 힘든 분이셨습니다. 비록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얼굴을 마주한다 해도 말이죠. 형수님과 큰형 사이에는 2 자녀가 있는데 20살 초반의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딸은 해외 유학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조카들 없이 부모님과 큰형 내외,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꽤나 큰 전원주택입니다. 부모님과 큰형 내외는 주로 1층에서 생활하시고 저는 2층에 저만의 방을 쓰고 있습니다. 조카들 방 역시 2층에 함께 있고요. 워낙 집이 크다 보니 그 외에도 여유방이 여러 개 더 있습니다. 드넓은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고
주방에서는 저희 집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는 가정부 이모님도 계십니다. 저야 이 나이에도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다니거나 밤늦도록 술자리를 즐기며 밖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은 편이라 형이나 형수님과 자주 마주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온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리고 주말에 어쩌다 집에 머물게 되는 경우에 잠시 티타임을 가지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분이시구나. 아름답고 철저하게 관리된 몸매를 가지신 분이지만 저에게는 마치 신성하고 높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다고나 할까요? 형수님은 그만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대학 동기들을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는 분위기 좋은 바에서 진한 위스키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새벽 3시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와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는 통증으로 터질 것 같았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속은 울렁거림에 시달렸습니다. 어제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저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그 전에 먼저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정원에서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탐스러운 장미들을 정성껏 가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 정원 가꾸는 것을 새로운 취미로 삼으셨죠. 매일 오전에는 어김없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동네 친구분들과 마시를 나가셨거나 백화점에 쇼핑이라도 가신 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가정부 이모님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사님. 이제야 일어나셨어요. 어제 술을 아주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좀 과했나 봐요. 이모님, 뜨끈한 북엇국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금방 해드릴게요. 이사님은 거실에 앉아 계세요. 저는 이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깊이 묻고 무심하게 TV를 켰습니다. 평일 오후이니 형과 형수님은 당연히 회사에 출근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계실 리 없으니까요. 그때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을 보니 큰형이었습니다. 얘야, 우진아. 너 혹시 지금 집에 있니? 집이지. 왜? 큰형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빨리 회사 좀 나와라. 내 책상 떼버리기 전에. 왜 또 잔소리야? 큰형은 왜 전화했어?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형의 잔소리까지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승인해야 하는 결제 서류가 있는데 그걸 집에 놔두고 온 것 같아. 급한 거라 지금 당장 필요해. 아마 서재 아니면 내 방에 있을 거야. 파란색 파일에 들어있어? 그것 좀 가지고 와. 귀찮게. 알았어. 나 밥 좀 먹고 갈게. 빨리 와. 시간 없어? 큰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다시 몸을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회사에 나가게 생겼네. 이모님이 부엌국을 끓이고 있는 동안 저는 일단 서류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를 꼼꼼히 뒤져봤지만 큰형이 말한 파란색 파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도 하나하나 열어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형 방에 있나 보네. 저는 중얼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큰형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열지 않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형과 형수님의 침실, 즉 부부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의 침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형수님도 출근하셔서 안 계시겠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지? 형이 서류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방 안의 풍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대 위에 형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한 신음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형수님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불을 배 위까지만 덮고 나른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매끈한 다리는 살짝 벌어져 있었고 한 손은 은밀한 그곳에 모아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손의 동작, 그리고 황홀감에 젖어 살짝 일그러진 듯한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이 확실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닫고 이 방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안 될 너무나도 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홀린 듯이 형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저는 문틈으로 그 금기된 광경을 훔쳐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늘 완벽하고 세련되며 범접할 수 없었던 형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워낙 대단해 보이고 고고했던 우리 형수님에게 저런 인간적이고 본능적이며 너무나도 솔직한 모습이 있었다니. 오히려 그 모습은 저를 더욱 강렬하게 매혹시켰습니다. 형수님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슴은 벅차오르는 숨결에 따라 격렬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나도 에로틱했습니다. 형이랑 관계가 소원한 걸까? 아니면 저건 부부 관계와는 별개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인 걸까?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필요한 건가? 형수님이 외로우신 건가? 별의별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리를 벌리고 손을 은밀한 곳에 모은 저 모습, 그리고 황홀감에 젖어있는 저 표정은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아래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지고 단단해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속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것이 마치 의지를 가진 듯 불끈 커져버렸거든요. 매우 단단하고 굳건하게. 형수님이 다시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방 안의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제 몸은 더욱 흥분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평소에 늘 동경했습니다. 멋있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녀는 큰형의 아내이자 제 형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저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가 가장 원초적이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저를 미치게 만드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그 모습을 눈에 담고 싶었는지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문틈을 조금 더 넓혀서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침 삼키는 소리가 방 안가득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쏠린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저는 그대로 방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는 형수님의 침실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으악, 형수님이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형수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더듬거렸습니다. 형이 서류 좀 챙겨오라고 해서요. 서재에 없어서 이 방에 있다고 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이불로 몸을 꽁꽁 가린 채 붉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불이라도 난 듯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가시지 않은 흥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허둥지둥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 아래가 아직도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는 것을요. 바지를 뚫을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원래도 크기가 컸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극도의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마치 제 한계를 넘어선 듯 최대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형수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 가운데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곳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깨닫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황급히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수님에게 고스란히 드러난 후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다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한 태도였습니다. 아, 그게. 형수님, 죄송해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건 저를 보고서 그렇게 커진 건가요? 형수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제 그곳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형수님은 꽤나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커진 그곳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을 보고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형수님을 보고 이렇게 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아니요 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격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형수님이 집에서 저런 은밀한 행위를 한 게 문제 아닌가? 아니, 그래도 내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연 게 잘못이지. 하지만 형이 서류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것도 급하다고 했고. 짧은 시간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그때 대답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형수님이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우리는 비밀이 생겼네요. 형수님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협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무언가 의미심장하고 깊은 뜻이 내포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챙겨서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얼른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파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저는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 미치겠네. 저는 중얼거리며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방에서 이모님이 지사님, 국 다 됐어요 하고 불렀지만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소리치고는 제 방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는 여전히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형수님의 그 모습이 자꾸만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아, 미치겠네. 정말. 저는 서류를 들고 회사에 갔고 큰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큰형은 이제야 오냐며 투덜거렸지만 서류를 받고는 바쁘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잠깐 있다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형수님과 마주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이나 먹자고 했죠. 친구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 11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오늘 낮에 보았던 형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그녀의 황홀한 표정, 살짝 벌어진 다리, 그곳에 모아진 손, 흘러나오던 작은 신음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낮은 신음을 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서 그날 밤의 기억을 되새기며 해결했습니다. 형수님을 떠올리며.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저는 형수님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최대한 형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피했고 집에 있을 때도 최대한 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형의 침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형수님, 최수인이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로요. 제 손은 그저 목적 없이 서류를 찾으려 문고리를 잡았을 뿐인데 문이 스르륵 열리며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제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방 안, 넓은 침대 위에는 형수님이 홀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 감춰진 눈꺼풀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은 그녀의 배 위까지만 아슬아슬하게 덮여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탄력 있는 허벅지는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한 손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어루만지듯 숨겨진 그곳에 다 부드럽고도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고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얇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보니 저는 단번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혼자서 깊은 쾌락에 탐닉하고 계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과 형수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들의 관계가 소원해진 걸까? 아니면 저것은 부부 관계와는 전혀 별개의 개인적인 행위인 걸까?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러서며 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저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바지 아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것을요. 마치 바지를 뚫고 나올 것처럼 팽팽하게 솟아 있었죠. 저는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큰 크기를 타고났지만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뜨겁고 단단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알아차린 형수님은 처음엔 경악한 듯 몸을 움찔거렸지만 이내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서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죠. 제 바지 아래를 힐끗 가리키며 도련님, 저게 저를 보고 그렇게 커진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5살 김우진입니다.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속칭 노총각이죠.
사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이 유서 깊은 집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이 풍요로운 집에 얹혀 사는 무의도식의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총 7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장남인 큰형 내외와 그의 아이들, 조카 둘,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땅과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큰형은 아버지가 일구신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물론 저도 명함 한 장과 지사라는 그럴듯한 직함이 달려있는 자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란 탓에 물질적인 결핍을 몰랐고 일에 대한 흥미도 크지 않았거든요. 연애는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제가 원하는 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너무 높아졌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방탕한 생활에만 빠져 있었던 탓인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5이 되도록 결혼 한 번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집안에서 벌어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은밀하고 파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큰형인 김석진은 올해 52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제 형수님은 최수인, 48살이셨습니다. 형수님은 정말이지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젊은 여자들보다도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셨죠.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격조가 있었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남다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지만 왠지 모르게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단단한 벽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만큼 저에게는 어려운 존재였죠. 형수님과 큰형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20살 초반의 아들은 현재 군 복무 중이고 딸은 유학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조카들 없이 5명의 식구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꽤 넓고 고즈넉한 전원주택입니다. 부모님과 큰형 내외는 1층에서 지내시고 저는 2층에 저만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카들 방도 2층에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개의 빈 방들이 있었는데 워낙 집이 크다 보니 공간이 남아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주방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정부 이모님이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도 친구들과 골프 여행이나 밤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를 즐기느라 밖을 떠도는 일이 많았던 저는 형이나 형수님과 자주 마주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나 주말에 어쩌다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에나 다 같이 티타임을 가지며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형수님의 남다른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세련된 분이시구나. 멋진 누나 같으면서도 아름답고 완벽하게 관리된 몸매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득한 높이에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완벽함 그 자체로 빛나는 여신 같다고나 할까요? 형수님은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대학 동기들을 만나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긴 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엔 바에 가서 값비싼 위스키를 들이켰죠. 새벽 3시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침대에 털썩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들었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왔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으며 속은 끊임없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제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저는 신음하며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반. 당장이라도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그 전에 먼저 시원한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넓은 정원에서는 아버지가 평화롭게 장미를 가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 정원 가꾸는 것을 새로운 취미로 삼으셨죠. 매일 오전에는 어김없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동네 친구분들과 마시를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니 가정부 이모님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사님. 이제야 일어나셨어요.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좀 과했나 봐요. 이모님, 속 풀리는 북엇국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금방 해드릴게요. 거실에 편히 앉아 계세요. 저는 이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TV를 켰습니다. 형과 형수님은 당연히 출근하셨을 테죠. 평일 오후에 집에 계실 리 만무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큰형이었습니다. 얘야, 우진아. 너 집에 있니? 집이지. 왜? 큰형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회사 좀 나와라. 내 책상 떼버리기 전에. 왜 또 잔소리야? 큰형은 왜 전화했어? 저는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형의 잔소리까지 듣고 싶지 않아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승인해야 하는 결제 서류가 있는데 집에 놔두고 온 것 같아. 급한 거라 지금 당장 필요해. 서재 아니면 내 방에 있을 거야. 파란색 파일에 들어있어? 그것 좀 가지고 와. 귀찮게. 알았어. 나 밥 좀 먹고 갈게. 빨리 와. 시간 없어? 큰형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회사에 나가게 생겼네. 이모님이 북엇국을 끓이는 동안 저는 서류부터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를 꼼꼼히 뒤져봤지만 큰형이 말한 파란색 파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도 모두 열어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형 방에 있나 보네. 저는 중얼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형 부부의 침실 방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함부로 열지 않는 문이었거든요. 형과 형수님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 침실이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의 침실은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형수님도 출근하셔서 안 계시겠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지? 형이 직접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방 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켜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섰습니다. 침대 위에 형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얇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형수님은 눈을 감은 채 이불을 배 위까지만 아슬아슬하게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 아래로 보이는 늘씬한 다리는 살짝 벌어져 있었고 한 손은 은밀하게 그곳에 모아져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손의 동작, 그리고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듯한 미묘한 표정을 보니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혼자서 금지된 쾌락을 만끽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 문을 닫고 이 방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사적인, 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될 그녀의 가장 내밀한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마치 땅에 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제 눈은 형수님의 몸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그 금지된 광경을 훔쳐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그 완벽하고 세련되며 대단해 보였던 형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여신 같던 형수님에게 저런 인간적이고 본능적이며 지극히 솔직한 면이 있었다니. 그 모습은 오히려 더욱 매혹적이었습니다. 금기를 깬 매혹이랄까요? 형수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홀린 듯 매료되었습니다. 형수님은 눈을 감은 채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슴은 가빠진 숨에 따라 격렬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숨막힐 듯한 관능미가 느껴졌습니다. 형이랑 관계가 소원한 걸까? 아니면 저건 그저 별개의 개인적인 욕망인 걸까?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가? 형수님이 외로우신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리를 벌리고 손을 가운데로 모은 그 자세, 그리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저 표정은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아래가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지고 딱딱해지고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속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 그것이 불끈 강력하게 커져버렸거든요. 매우 단단하고 강렬하게. 그때 형수님이 다시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그 소리는 제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평소에 항상 동경했습니다. 멋있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식의 육체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큰형의 아내이자 제게는 존경스러운 형수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저 모습은 한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저를 미치게 만드는 관능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그 모습을 눈에 담고 싶었는지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문틈을 조금 더 넓혀서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도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쏠린 무게 중심을 지탱하지 못하고 문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고 저는 그대로 방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형수님이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더듬거렸습니다. 형이 서류 좀 챙겨오라고 해서요. 서재에 없어서 이 방에 있다고 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이불로 몸을 꽁꽁 감싼 채 경계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그것이 순전한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가시지 않은 흥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저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 아래가 여전히 그리고 더욱더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것을요. 바지를 뚫을 듯 불룩하게 튀어나와 그 존재감을 굳건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크기가 크지만 지금은 극도의 흥분 상태였기에 최대한으로 팽창한 상태였죠. 형수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 아래 그곳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감추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적만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침착한 어조였습니다. 아, 그게... 형수님, 죄송해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건 저를 보고서 그렇게 커진 건가요? 형수님은 제 바지 아래 그곳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바닥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토록 차분하고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커진 그곳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심지어 자신을 보고 그런 거냐고 묻다니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형수님을 보고 이렇게 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니요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는 5만 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아니, 형수님이 집에서 저런 사적인 행위를 한 것이 문제 아닌가? 그게 나에게 보여진 것이 잘못 아닌가?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연 것이 잘못이지. 아무리 형의 명령이라고 해도 짧은 시간 동안 수십만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수님이 대답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우리 비밀이 생겼네요. 형수님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협도, 농담도 아닌 무언가 깊고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 서류 챙겨서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얼른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저는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미치겠네. 저는 중얼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방에서 이모님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하고 소리치고는 제 방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제 아래는 여전히 딱딱한 상태였습니다. 형수님의 그 모습이 자꾸만 제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큰형에게 서류를 건네주자 형은 이제야 오냐며 툴툴거렸지만 서류를 받고는 바쁘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잠깐 머물다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형수님과 마주칠까 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 11시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오늘 낮에 보았던 형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그 표정, 살짝 벌어진 다리, 그곳에 모아진 손, 그리고 야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던 작은 신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치 바로 방금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음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는 다시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형수님을 떠올리며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저는 형수님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최대한 형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아예 피했고 집에 있을 때도 최대한 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사는 이상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가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형수님은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게 저에게는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아니면 저만 혼자 이 모든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수님을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여지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이 침대에 누워 홀로 위로하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매일 밤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서 해소했습니다. 형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완벽한 몸매를, 달콤한 신음소리를 상상하며 최수인 형수님,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저는 금지된 쾌락을 즐겼습니다. 혼자서 하는 행위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늘 짜릿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혼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과 동시에 멈출 수 없는 욕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혼자서 생각하는 거니까 선을 넘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형수님께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상상 속에서만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늦은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또다시 형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따라 그날의 장면이 더욱 선명하게,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듯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의 황홀한 표정, 가빠지는 숨소리, 몸의 미묘한 움직임.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수인. 형수님.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수인. 보고 싶어. 저는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금지된 상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그냥 문을 닫지 않고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만약 형수님이 저를 불렀다면 온갖 파격적인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상상에 잠겨 있는데 끼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깊이 집중하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형수님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녀와의 은밀한 상상에 빠져 있었죠. 수인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침실 문 앞에 형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야은 슬립 차림으로. 형수님. 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제 몸을 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형수님은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부터? 그녀는 묘한 미소를 띠며 마치 저를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형수님이 제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상상하며 혼자서 그 은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게 형수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제 침대 바로 옆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 우리는 서로에게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유혹이 감돌았습니다. 제 방에는 왜 오신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밀이 있는 사이잖아요. 오늘 밤 하나 더 생겼고, 그래서 하나쯤은 더 생겨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형수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수님이 뭘 말하려는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엄청 큰 것 같아서요. 형수님이 제 이불 아래를 힐끗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 때문에 커진 거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큰지, 또 어떤 느낌일지. 형수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묘한 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큰형의 아내이자 제 형수님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던 모든 금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형수님이 먼저 그 선을 허물어 준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직접 제 방에 찾아온 것이고, 형수님이 먼저 이런 말을 건넨 것이니까요.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여기 올라오실래요? 형수님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 침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 그 자체였습니다. 형수님이 제 침대 위로 올라왔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강렬한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얇은 슬립 차림의 그녀의 몸매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고, 가까워질수록 은은한 향수와 그녀만의 독특한 채취가 섞인 향기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는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도련님, 떨고 있네요. 그녀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떨려요. 이런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은밀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제 옆에 나란히 누웠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살결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탄력 있는 그 감촉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걸 물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그곳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도련님,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당신이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당신 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금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눈을 감은 채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만으로도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부드러운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녀의 향기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형수님도 제 목을 감싸 안으며 몸을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얇은 슬립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우진아. 처음으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련님이 아니라 그냥 무진이라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은 달콤했고 서로의 혀가 얽히며 침이 섞였습니다. 형수님은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슬립끈을 내렸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몸은 정말이지 완벽했습니다. 4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있고 아름다운 몸매였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피부는 은은하게 빛났고 그 어떤 군살도 찾아볼 수 없는 매혹적인 곡선이 이어졌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가 몽롱하게 중얼거리자 그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렇게 봐주니 고마워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만난 어떤 여자보다 형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제 말에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몸을 쓰다듬으며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죠. 저도 그녀의 몸을 탐했습니다. 목덜미, 어깨, 가슴, 배. 제 손과 입술이 닿는 곳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우진아. 거기. 그녀의 신음소리는 제 귓가에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그녀를 애무했고 그녀도 제 몸을 더듬으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우진아. 나.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것.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응. 넣어줘, 우진아. 그녀의 허락과 함께 우리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처음에는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우진아. 너무 커.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아니, 좋아. 너무 좋아.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의 반응을 살피면서요. 더 세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요청대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고 형수님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 좋아. 우진아, 정말 좋아. 그녀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도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형수님의 손톱이 제 등을 긁었고 그 아픔조차 쾌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그녀가 제 이름을 연신 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절정에 도달한 것이죠. 저도 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형수님. 저. 안해, 괜찮아. 그냥 해. 그녀의 허락과 함께 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느낌. 처음이야. 우진아. 나. 너무 좋았어. 저도. 형수님.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해서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형수님은 제 품에서 빠져나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땀에 젖은 그녀의 몸은 어둠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30분이나 했네. 그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할까요? 제가 물었지만 형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너무 오래 있으면 들킬 수도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형이 자고 있는 1층, 그리고 부모님도 같은 층에 계셨으니까요. 형수님은 천천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슬립을 다시 입은 그녀는 제게 다가와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우진아. 이건 마지막 비밀이어야 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형수님,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한 번은 실수라고 치자. 하지만 2번, 3번. 그러면 안 되잖아. 형수님의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알지. 우리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네. 알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잊지 마. 하지만 다시는 이러면 안 돼. 형수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침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향기만이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2주일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형수님은 정말로 예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만나도 주말 티타임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저를 그저 도련님으로만 대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은 단 한순간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의 향기, 부드러운 살결, 달콤한 신음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혼자서 위로했습니다. 형수님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녀를 상상하며 그렇게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최수인 형수님,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그날 밤을 재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것은 결코 그날 밤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가 그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녀의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제 마음은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형, 형수님, 그리고 저. 큰형은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보고 있었고 형수님은 그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형수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한 미소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형수님도 저를 생각하고 계신 걸까? 혹시 그날 밤이 정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 저는 다시금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저를 예전처럼 대했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손끝이 살짝 닿기도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도련님. 아니에요, 형수님.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순간의 스킨십은 제게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형수님과 마주쳤습니다. 도련님, 산책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요즘 운동이 부족해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물론이죠. 우리는 집 뒤쪽 정원의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낮잠을 주무시고 큰형은 골프 모임에 나가셨으니 집에는 우리 둘과 가정부 이모님만 있었습니다. 한적하고 고요한 산책로를 걸으며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 요즘 어때요? 저요. 그냥 평소랑 똑같죠.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형수님.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자꾸만 생각나요. 그날 밤이 형수님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럼 다시 안 돼요. 형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내야 해요. 계속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형수님도 원하시잖아요.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달라요. 도련님. 형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형수님이 나도 알아요. 당신 마음.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지켜야 해요. 형수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로에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은 아프게 울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형수님을 그리워했지만 더 이상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형수님 말이 맞으니까요. 우리는 가족이고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의 향기, 부드러운 살결, 달콤한 신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다가간다면, 만약 형수님께 내 진심을 다시 고백한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형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형과 형수님의 관계가 냉랭해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형은 제 형이었고 형수님은 제 형수님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형수님과 제가 함께했던 그 황홀한 시간들.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며 저는 혼자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멋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제 곁에 계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더욱 두꺼워진 벽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더 견고해진 벽이요. 가끔 형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애쓰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도 저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을 깨끗이 잊은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형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금기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대로 마음속에만 품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날 밤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수님, 보고 싶어요. 오늘 밤도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